교재 32쪽에 우리 책이 윈도우 10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8.1 그리고 윈도우 10 이렇게 넘어갔는데 윈도우 10에 다시 등장한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시 시작 버튼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다는 거죠. 윈도우 7에는 시작이 있잖아요. 근데 시작이라고 뜨지 않고 동그란 단추로 나타나는 거는 약간 바뀐 거고 거기에 시작이라고 마우스 갖다 대면 시작이라고 뜨는 건 알겠는데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나타나는 게 윈도우 8로 가면서 시작 버튼이 없어졌잖아요. 윈도우 8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윈도우 8 사용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 화면 꼭대기에 시작 단추가 나오게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클릭을 하면 시작이 쫙 열리게끔 그렇게 삼성전자는 서비스를 해줬어요. 근데 삼성전자 서비스 시스템이 아닌 다른 데들은 시작 버튼 누르면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콘들이 쭉 앱이라는 이름으로 본래 앱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지만서도 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어플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어플. 근데 이게 본래는 왜 이렇게 커? 글자가 잠깐만 우리 화면 밝아진 것 같지 않아요? 더 좋아졌네. 밝아졌죠? 선생님 가운데 등 좀 켜주실래요? 오 램프를 교체했구나. 오 행복해. 화면이 밝으면 좋아. 일단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하든지 또는 다른 말로 뭐 프로그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이거를 이제 줄여서 어플 줄여서 또 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응용 프로그램 그래요.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아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뭐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그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스템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 백신과 같은 거, 윈도우 같은 거, 운영체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앱이라고 하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에서 앱 그러는 거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래 한글 뭐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응용 프로그램 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플이라는 앱이라는 개념으로 윈도우 8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윈도우 7 사용하다가 윈도우 8로 갈 때 윈도우 폰이라는 게 등장을 했거든요. 윈도우 폰. 그러니까 MS사에서 스마트폰을 만들 때 자기네 윈도우가 탑재되게끔 그러니까는 애플이 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아이폰도 만들고 맥북이라는 것도 만들고 하잖아요. 아이패드도 만들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핸드폰으로 뭐 검색하고 핸드폰으로 어떤 책을 읽고 하던 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나 아이패드, 태블릿에 들어가서 그대로 연계가 되니까 이제 그거를 응용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이제 취지는 좋아하는데 소비자들은 이제 영 아니 옳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가 너무 불편한 거라 윈도우 8로 갔다가 다시 윈도우 7로 내려오는 다운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윈도우 8.1이 나왔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별로 인기가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 9로 안 가고 왜냐면 8에서 8.1로 갔으니까 그게 9라고 인식을 했는지 몰라도 윈도우 10으로 다시 온 거죠. 윈도우 10에서 시작 버튼이 다시 생긴 거예요. 시작 누르면 여기에 윈도우 8처럼 앱도 나오고 그러니까 바탕화면에는 이런 아이콘이 아니라 윈도우 8처럼 널쩍널쩍한 이렇게 아이콘이나 위젯으로 나오고 위젯이란 말은 실행된 상태로 보이는 게 위젯이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우리가 오늘의 날씨라는 앱을 터치하면 날씨가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날씨가 아예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달력처럼 이걸 우리는 위젯이라고 하거든요. 실행된 상태에서 보여주는 걸 위젯이라 그래요. 윈도우 8도 그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다가 윈도우 10은 윈도우 8과 윈도우 7의 장점을 모아놓은 거니까는 시작도 나오고 바탕화면에 위젯도 나오고 앱 아이콘도 나오고 그렇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어판이라는 말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우리가 제어판을 검색하면 뜨긴 뜨는데 설정이라는 메뉴로 이제 열려요. 설정. 예, 그래서 이제 설정이라는 기능을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제 꾸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센터라는 말에서 알림센터라는 말로 바뀌기 시작을 해서 마우스를 오른쪽 화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갖다 대면은 윈도우 7에는 안 나타나지만 윈도우 10에서는 알림창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거기에 어떻게 하는 기능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지금 이 컴퓨터를 얘를 윈도우 10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제가 조만간에 윈도우 10으로 한번 바꿔놓고 다른 거로 그걸 한번 보여는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좀 바뀌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이라는 개념에서 앱이라는 개념으로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렇게 바꾸고 변경하는 이유는 스마트폰하고도 연계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MS사가 발표했죠. 윈도우 폰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 그쪽으로는 승산이 없는 거죠.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를 이길 수가 없고요. 아이폰, 맥이라고 하는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에 있는 그 iOS라고 하는 거를 감당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MS는 PC용 프로그램으로 가자. 노트북이나 이런 PC로 가자.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는 MS는 잊어달라. 이제는 안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 상품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이제 틈새 시장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러다가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책에 보면 뭐 용어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다더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6쪽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뭐가 좋은 거냐면은 그 윈도우 7 같은 경우는요, 계정을 만들죠. 계정. 그러니까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에 저는 이렇게 중부라고 이름이 떠 있는데 여러분도 중부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뭐 01, 02, 03 하고 이렇게, 그게 계정 이름인데 여기다 계정에 패스워드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를 켜놓은 순간 패스워드를 물어보라고 하겠죠. 패스워드 못 맞추면 열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제어판에 가셔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사용자 계정에 가서 사용자 계정에 가면은 요렇게 계정에 암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시작 버튼 눌러서 제어판에 가서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계정에 대한 암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암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되죠. 뭐 1, 2, 3, 4, 뭐 A, B, C, 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찾으셨어요? 지금 이제 암호를 입력했다는 가정하에 암호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암호를 서로 똑같은 암호를 위아래 넣어주고 암호 만들기 누르면 그 암호가 지정이 되고 컴퓨터를 이제 껐다 키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 중부라는 계정에 대해서 암호가 뭔지를 맞추지 못하면 로그인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문제점이 뭐냐면 계정을 까먹으면 어떻게 되죠? 암호를 까먹으면 본인이 못 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암호를 어떻게 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 로그인하는 계정이 있잖아요. 네이버에 로그인 하듯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도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계정으로 접속을 하게끔 하자. 그냥 기존처럼 시스템에다가 아이디 패스워드 걸어도 되고요. MS 계정을 접속을 해도 돼요. 그러면 패스워드 모르면 어떻게 되죠? 다른 컴퓨터에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을 할 때 패스워드 모르면 본인 인증받으면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인증받아가지고 변경을 하던 확인을 하고 나서 내 컴퓨터에 접속을 하면 되겠죠. 안전한 거죠. 아무래도 좀. 예. 그렇게 하나가 추가됐어요. 굉장히 좋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36페이지 하단 그림에 보시면은 또한 윈도우 10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업그레이드 하거나 클린 설치할 때 한 번 정품이 인증되면 인증키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메인보드 정보와 정품 인증 정보가 저장되어 바로 자동 인증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컴퓨터에다가 정품 인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로그인을 했어요. 그럼 다음에 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또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윈도우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럼 윈도우를 설치할 때 인증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왜? 이 컴퓨터에는 과거에 윈도우를 설치했던 이력이 남아 있잖아요. 그 정품으로 인증을 했었고 그렇게 확인이 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설치가 되더라. 수월하더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당신이 뭔데 내 컴퓨터 메인보드에 관한 그런 정보를 가져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S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인증받으려고 그러면 또 인증하고 확인하려면 번거롭지 않느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관리는 내가 하면 되지 왜 네가 하냐 하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예. 예전에 구글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디 있는지 우리 위치 정보 인증하는 거 있잖아요. 위치 정보.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위치 정보를 어디에서 다니다가 가까운 지하철역이라든지 가까운 어느 쇼핑센터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멤버십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별다방, 스타벅스라든지 이런데 여기 멤버십 내가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매장이 있네. 그럼 띵동. 당신은 스타벅스의 회원인데 요 앞에 스타벅스 매장이 있네요. 차 한잔 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면 아 맞네 하고 들어가서 차 마실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잖아요. 근데 회원은 가입했는데 굳이 그걸 나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느냐? 그럼 알림을 끄라 그러면 되겠죠. 알림을 설정해주면 편리한 기능이고 그리고 어느 매장에 들어가는 순간 이 매장에는 어떤 마일리지 서비스가 있고 어떤 카드 혜택이 있다 이거죠. 근데 내가 카드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띵동 이 매장에서는 당신이 갖고 있는 무슨 카드를 사용하면 뭐 10% 할인의 혜택이 있습니다.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안에는 그러한 정보를 넣어놔야 돼요. 내가 뭐 BC카드가 있다, 국민카드가 있다라는 걸 여기다 넣어놔야 지나갈 때 띵동하고 알려주는 건데 오로지 얘는 카톡하는 기계로만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띵동 해갖고 알려주는 건 좋은데 그 정보가 혹시 새나가지는 않겠느냐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거죠. 스마트폰에서는 근데 구글이 그 개인의 위치 정보를 다 추적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하는 앱들 있잖아요. 운동하는 앱. 당신이 어디에서부터 이제 움직이니까 아 현재 당신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몇 킬로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몇 발자국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여기다가 운동하는 앱을 깔아놨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또 핸드폰 안에 그런 기능이 들어있더라고 알아서. 그러니까 아 오늘은 뭐 500걸음 걸었네 1000걸음 걸었네 좋은데 네가 뭔데 내 정보에 대해서 아느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앱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동의를 구하잖아. 당신의 위치 정보를 허용하겠느냐. 거기까지 좋아.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게. 아, 내 연락처를 지가 뭔데. 걸음걸이 그거를 계산하는 거에 내 연락처가 뭐 필요하다고. 내 뭐 카메라에 있는 정보를. 근데 그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앱을 우리 깔고 나면 동의를 구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단순한 기능만 동의를 구하면 되는데 불필요한 기능까지 동의를 구하는 거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하지 마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내비게이션 사용하려고 그러면 위치 정보는 동의를 구해줘야죠. 그래야 이 사람 위치를 알아야 현재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해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동의를 구하면 좋은데 뭐 연락처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건 제재해야 되지 않냐. 구글이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많이 먹었어요.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추적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계정이라고 하는 게 편리성도 있지만 이거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런 이득도 없이 제공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2등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필수 조건이 있고 선택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 동의할 때. 뭐 다른 업체에다가 이 정보를 제공하겠습니까? 선택사항. 근데 굳이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했더니 뭐 보험회사도 연락 오고 뭐 그런 거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자, 37페이지 보세요. 윈도우 7에서는 없었던 기능이 뭐냐면 다른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윈도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지우고 윈도우를 새로 깔아야 돼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불편해요. 윈도우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윈도우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근데 윈도우 10은 뭐가 있냐면 윈도우 10 자체에다가 초기화 기능이 있어요. 완전 초기화를 걸면은 지가 알아서 껐다 켜주면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윈도우 프로그램 다시 집어넣을 필요 없이.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또는 기기를 변경하게 되면은 옛날 기계가 남잖아요. 그럼 여기 개인정보가 남아있고 불필요한 앱들을 깔아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지워야 되지. 이걸 우리 공장 초기화라 그래요. 공장 초기화. 그러면 스마트폰마다 공장 초기화하는 방법이 다른데 한번 볼게요. 뭐 갤럭시 공장 초기화 이렇게 공장 초기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갤럭시 S6 초기화 방법, 뭐 초기화 방법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렇게 핸드폰 초기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전화 걸어서 어떻게 초기화하면 되나요? 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핸드폰을 중고로 팔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슨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리부트 시스템 나우 뭐라고 해서 여기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여기 팩토리 리셋 공장 초기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전원을 끄고요. 전원을 켤 때 볼륨 업, 볼륨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전원 버튼, 그리고 홈 버튼이 있잖아요. 얘를 같이 동시에 딱 누르면 파워가 켜졌으면서 동시에 전원이 이제 켜지니까 그냥 켜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버튼을 같이 눌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창이 뜬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와서 이제 내려가는 올라가는 볼륨 조절하는 키로 내려가서 여기 팩토리 리셋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홈 버튼 얘를 딱 누르면 이제 여기에서 초기화 시키는 과정이 나오고 노 하고 이제 내려가서 얘는 방향키가 요거니까 위아래로 그렇게 해서 여기에 딜리트 올 유저 데이터 해가지고 다시 홈 버튼을 딱 누르면 요렇게 초기화 시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래라 하고 홈 버튼 눌러주면은 얘가 싹 껐다 켜지면서 초기화가 싹 돼요. 깨끗하게. 그러면 이제 얘를 처음에 핸드폰 받았을 때 우리 대리점에서 구매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안에 내가 입력해 놓은 뭐가 전화번호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다른 거 넘겨야죠. 기존에 받은 전화 핸드폰으로. 그러면 이제 처음에 켜면 초기화 완료가 되니까는 여기에서 한국어로 사용하겠습니까? 영어로 사용하겠습니까? 그 외국의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한글로 사용 못하니까 자기네 언어로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네 언어로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음 눌러가지고 이제 뭐 구글 계정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핸드폰을 새로 사용하는 거죠. 이러한 초기화 과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궁금하면 물어보면 알려주니까. 이것처럼 윈도우 10에도 초기화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우리 막내 노트북을 사줬는데 뭐 게임을 깔아놓고 하더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뭘 하면 멈추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10을 다시 깔아달라는 거예요. 자, 얘는 윈도우 10을 다시 까는 게 아니라 초기화 시키면 돼 했더니 그래? 그러니까 지가 필요하면 항상 초기화해. 편하잖아요. 윈도우 10을 설치하는 게 어렵거든요. 초기화하면 쉽잖아. 데이터가 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는 없어지죠. 그 데이터는 다른 드라이브에다 보관해 둬야지. 예, 외장 하드라든지 뭐 이런 걸 갖고 아니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가지고 D 드라이브에다 넘겨놓는다든지 해놓고 나서 초기화를 시켜야지. 그럼 D 드라이브에 있는 건 남아있나요? 예, C 윈도우 영역만
초기화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사용자 영역은 안 건드려요. 그럼 이제 초기화가 되고 나면 아래 한글 뭐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은 다시 설치해야 되지. 초기화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요. 네. 내가 저장한 녹취하는 약간 한 두세 줄에 뭐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장해 놓지 않은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네. 거기에 내가 넣어놓지 않은 하는 거 뭐가 전혀 이게 전 어떤 남자가 사용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자가 그 내용들이 기억 못하는 오래전에 거라. 그래서 간혹 그런 거 얘기는 많이 나와요. 인터넷이나 네. 뉴스 시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경우를 내가 새로 샀는데 네. 켜면 윈도우를 이제 컴퓨터를 새로 사가지고 켜면은 설정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윈도우가 완성돼서 제공을 하는데 지금은 사용자 계정을 넣으라고 사용자 이름을 넣으라고 그걸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키면 내가 이제 나는 이정민이요 하고 등록을 하고 그럼 이정민 이름으로 켜지는 건데 그런 것 없이 켜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누가 쓰던 거를 테이프를 잘 뜯어가지고 테이프 뜯는 거는요 그냥 뜯으면 뜯어지잖아요. 종이가 그 뭐더라? 그 드라이기로 열을 주면은요 테이프가 이렇게 싹 흔적 없이 뜯어져요. 그리고 이제 박스를 개봉해 가지고 이제 꺼내 가지고 전시하고 그리고 이제 얘를 다시 원래대로 집어넣고 테이프를 붙이면 새 제품이 되는 거예요. 많아요. 그렇게 농간을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핸드폰도 남이 사용하던 거를 초기화 시켜 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신고해야지 뭐. 찝찝하니까. 아니면 내가 초기화하고 해도 되고 초기화 시켜서 다시 써도 되는데 한참 사용하다가 그런 이제 느낌이 들면은 초기화 시키면 내가 입력한 데이터는 또 지워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서로 불편할 수는 있지. 예. 간혹 이제 그런 얘기는 나와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41페이지. 지금 우리 그 컴퓨터를 사용할 때 부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부팅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줄여서 부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트 스트랩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트 스트랩. 예전에 우리 목동들 카우보이들 있잖아요. 카우보이들이 신던 장화 있죠. 부츠 그 부츠 옆에 보면은 손잡이가 붙어 있죠. 딱 잡고 발로 쑥 밀어 넣으면 우리 등산화 같은 경우도 보면 저 뒤에 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부트 스트랩이래요. 운동화 같은 경우도 보면 위에 끈 묶는 자리 위에 보면 이렇게 발등을 덮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잡고 발을 집어넣으면 쑥 들어가니까 잘. 그런 것들을 부트 스트랩이라 그래요. 이거를 가지고 부팅이라고 줄여서 용어를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부팅이 안 되는 경우는 주로 하드웨어 불량일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요 하드웨어적인 불량이 확률이 높은 거는 없어요. 이 강의실에서 부팅이 안 되면 기계적 고장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문가잖아요. 이 책을 쓴 전문가는 소프트적으로 문제를 발견하지 않겠죠. 잘하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인 결함이 있으니까 부팅이 안 된다고 표현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기계적 결함으로 부팅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건 뭐다?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그 소프트적인 거는 뭐냐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거나 윈도우 영역에 문제가 생겨서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요 부팅을 USB 메모리로 먼저 부팅을 시키게끔 설정을 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윈도우 설치 때문에. 그런데 모르고 일반 내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를 꽂아요. 거기다가. 그리고 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강사 컴퓨터 제가 다른 센터에서 강의하는 강사 컴퓨터는 제가 윈도우를 설치하고 작업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만 그때는 제가 까먹고 USB 메모리로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서 부팅 순서를 USB로 그대로 줬어요. 하드가 먼저 부팅이 돼야 되는데 순위가.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은 오시면 자기 강의에 필요한 USB 메모리를 꽂고 전원을 켜거든요.
부팅이 안 되는 거야. 그게 1순위니까. 그럼 여지없이 전화 와요. 옆방에서 강의하고 있으면 선생님 이 컴퓨터 안 켜져요. 예? 가보면 USB를 먼저 꽂아놓고 부팅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살짝 빼고 다시 파워를 키면 컴퓨터 먼저 켜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꽂아요, USB 메모리. 그럼 부팅이 돼. 그럼 제가 놀리죠. 되는데요? 되는데요. 근데 본인은 안 됐으니까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원리를 알려드리지. 제가 실수로 부팅 순서를 모르고 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제가 고치기 전까지는 USB 메모리 먼저 꽂지 말고 전원을 먼저 켜세요. 켜고 나서 나중에 USB 메모리를 꽂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몇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한동안은 부팅 순서를 바꾸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부팅 순서를 바꾸는 걸 보여드리려 그러면 컴퓨터를 껐다 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보여드리고 이따가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 UEFI 부팅 이런 말이 나와요. 바이오스 부팅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UEFI 부팅 살펴보기라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UEFI 부팅은 요즘 새로 나오는 고급형 컴퓨터에만 적용이 돼요. 근데 일반 우리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들은 물건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왕이면 같은 기능을 갖고 있으면 저렴한 걸 사와야 되거든요. 물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게 저렴하냐면 이 UEFI 기능이 들어있는 제품들은 물건이 비싸요. 이런 기능이 없는 컴퓨터를 사오는 거죠. 그럼 다못 3, 4만원 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두 대가 아니잖아. 강의실에 컴퓨터가 25대씩 막 여기저기 하려고 그러면 50대, 100대가 되는데 3, 4만원이면 100대면 3, 400만원이잖아요. 비용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팅 기능을 일반 교육장에서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켜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부팅 기능을 알면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되게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이런 기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전원을 온하면 이제 부팅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원을 켜면 바탕화면이 등장하는 과정이 부팅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작업을 해요. 포스트란 작업을 해요. 포스트 작업. 포스트 작업은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전원을 켜면 스스로 검사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스마트폰 딱 켜면 바로 바탕화면 열리고 앱이 작동되는 게 아니죠. 점검하잖아요. 기계도요. 스마트폰도. PC도 전원을 켜면 뭔가 있다가 켜지잖아요. 화면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이에 기계적으로 점검을 해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보조기억 장치 있던 윈도우 영역을 호출하는 거예요. 이걸 로드 한다 그러죠. 로드. 호출을 하고 나서 윈도우가 이제 어디로? 주기억 장치로 호출하는 거예요. 보조기억 장치 윈도우 영역을 주기억 장치 영역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모든 작업은 다 주기억 장치에서 합니다. 제가 메모장 실행했잖아요. 이게 본래 보조기억 장치에 있죠. 윈도우 C 드라이브에 있었잖아요. 얘를 실행하면 아래 한글도 보조기억 장치 C 드라이브에 하드디스크에 설치됐던 건데 더블 클릭하면 얘가 주기억 장치에 들어와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윈도우도 주기억 장치로 와야 돼요. 근데 주기억 장치로 윈도우 영역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기본 영역만 와요. 그리고 사용자가 필요하면 실행하면 열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호출을 해서 이제 바탕화면이 열린다 이거죠. 이게 이제 부팅하는 거예요. 이게 부팅 순서죠. 근데 이 부팅을 해서 여기 점검을 하는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점검. 스스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팅하는 프로그램, 부팅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점검하는 그 포스트라고 하는 작업을 한다 그랬는데 이 포스트 작업을 하게끔 프로그램이 컴퓨터 회로에 붙어 있어요.
내 몸 안에 붙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잘 잤는지 어디가 이 몸이 불편한지 스스로 점검하잖아요. 기지개도 켜보고 하듯이. 예, 그런 것들이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이오스라는 칩에 들어있느냐 UEFI라는 칩에 들어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오스라는 거로 부팅하게 되면은 CPU, 메모리, 무슨 그래픽 카드 이런 모든 장치를 다 검사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검사해요. 그런데 이제 새로 나온 기능에 의해서는 각각 독립돼서 활성화되고 그래서 켜자마자 점검을 순서대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촥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점검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스레인지가 불구멍이 하나예요. 불구멍 하나 가지고 밥하랴, 찌개 끓이랴, 국 끓이랴 하려면 어떨까요? 순서대로 끓여야 되는데 불구멍이 4개만 어때요? 동시에 4가지 음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빨리 음식을 조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이 새로 나온 기능인 거예요. 예,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점검을 하는데 삑삑삑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비프음이라 그래요. 비프음. 삑삑삑 소리가 나요. 삑 소리가 안 나면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삑 하고 한 번만 나면 오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삑 소리가 언제 열리냐면요, 그냥 평상시엔 안 열리는데 기계 점검을 사용자가 직접 수행할 때가 있어요. 기계적 점검을. 그리고 나서 껐다 키면은 사용자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 방금 전에 당신이 점검을 명령을 걸었는데 점검을 다 하고 났더니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걸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삑 하고 한 번만 소리를 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윈도우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는 그때 이상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삑삑 2번, 뭐 삑삑삑 하고 3번 난다든지 그렇게 소리를 여러 번 발생하게 되면은 그 소리의 개수에 따라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2번 나면 뭐가 문제, 3번 나면 무슨 문제, 이런 것들이 교재 43쪽, 48쪽 가보실래요? 48쪽, 49쪽에 보면은 삑 하고 한 번 나면은 정상입니다. 아래쪽에도 삑 짧게 한 번 나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삑삑 2번 난다, 3번 난다, 4번 난다, 이런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에 따라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외워야 되나요? 우리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단 PC 정비사 자격증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외워야 돼요. PC 정비사는 외워서 이걸 물어보거든요. 비품이 3번 난다. 어떤 경우인가요? 이런 거. 근데 이 점검하는 회로가 아까 프로그램이 어느 회로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칩에. 이 칩을 생산하는 회사가 아미바이오스, 아워드바이오스, 파닉스바이오스 뭐 이런 게 그 칩의 종류가 있는데 종류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삼성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각각의 특색이 있는 것처럼 뭐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고 엑셀 밟으면 뭐 잘 나가고 핸들 돌리면 좌우로 움직이는 건 똑같은 기능인데 그 자기 모델마다 그 브랜드마다 특성이 약간씩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새 차가 들어오면 어떤 기능인지 우리가 알아나고 나서 배우고 나서 운전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뭐 문제가 생기면 뭐 에어백이 터지거나 이런 거는 뭐 똑같은 기능이고. 자,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데요. 50쪽 보세요. 컴퓨터가 켜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에 전원을 눌렀더니 불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원에 불이 안 들어와요. 스위치에.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정전이 있는가 확인해 봐요. 정전.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를 켰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형광등을 켰는데 형광등도 안 켜져. 안방도 다 꺼져 있어.
아무것도 전기가 안 움직여. 그럼 정전된 거죠. 그런데 형광등은 켜지고 선풍기는 돌아가고 텔레비전은 켜지는데 컴퓨터만 안 켜지는 거야. 그러면 컴퓨터 뒷면에 전기줄이 꽂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기줄을 따라가 봐야죠. 따라가서 뭐를 봐야 돼요? 멀티탭의 스위치를 켜놨는지 꺼졌는지 보셔야 되고. 간혹 그런 전화가 와요. 선생님 프린터가 작동이 안 돼요. 예? 어떤데요? 어제는 됐는데요. 오늘은 안 돼요. 그래요. 프린터가 안 켜진 인쇄가 안 된대. 어떻게 안 되는데요? 그냥 안 돼요.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냥 안 된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 프린터는 켜져 있나요? 프린터 켜셨어요? 잠깐만요. 안 켜져 있는데요? 그럼 켜보세요. 어떻게 켜는지 몰라요. 그래. 프린터에 보면 전원 스위치가 있을 겁니다. 앞에 눌렀대요. 안 켜진대. 그러면 아답터 연결되어 있나요? 저기 뒤에 멀티탭에 꽂혀 있나요? 여기 꺼져 있네요. 잠깐만요. 켜고 누르니까 이제 켜졌어요. 다시 해볼게요. 그냥 손을 속으로 왜 답답한가.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오죽 그럴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저한테 전화를 했겠습니까?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그분은 빨리 인쇄해서 뭘 보내야 되는데 인쇄가 안 되니까 믿을 때라고는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다시 전화 와요. 인쇄 잘 됩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데 아답터에 전원을 켰는데 멀티탭에도 켜고 다 했는데 스위치 눌렀더니 안 켜진다 그러면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럼 이제 본체 뒤에 프린터도 전기줄을 꽂는 자리가 있으니까 걔가 빠져 있습니까 꽂혀 있습니까 확인해야 되고, 이 본체 뒤에도 스위치가 있어요. 우리 그 50페이지 중간 그림 보시면 거기에 온오프 스위치 있어요. 온오프 있죠? 위에 조그만 거 O하고 I하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인으로 켜놓고 나서 다시 파워를 눌러봐야죠. 근데도 안 들어오면 케이블을 뺐다가 다시 꽂아봐야 되고. 근데 이게 어떨 때 안 켜지냐면 평상시에 다 켜지는데 이사하고 나서 안 되는 경우가 간혹 많아요. 흔들려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빼가지고 본체를 다 분리를 해서 대공사하는 거죠. 선생님 배가 아파요. 잠깐만요. 누우세요. 배 가르는 거죠. 개복 수술한다 그러는 거죠. MRI 찍고, 그래서 화장실 가야 될 배인데 모르고 배를 가른 거죠.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요.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 화장실 가 그러거든 엄마가. 그러면 좀 있다가 소리 나면서 이제 배 안 아파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내 손이 약손,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하고 배를 비벼주면은 배가 차분해지니까 또 안 아프기도 하고. 그걸 모르고 응급실에 가서 배를 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도 무작정 이렇게 뜯어놓으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 뜯어가지고 부품을 다 뜯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좀 그것도 문제지. 예. 근데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조립을 다시 했는데도 안 켜지면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전기줄이 문제가 있는데. 전기줄이 중간에 끊어졌는데 속에서 끊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겉에서 모르니까. 그럼 전기줄을 새로 바꿔봐. 잘 되는 컴퓨터에 있는 전기줄을 빼서 꽂아봤는데 근데 안 켜져. 그러면 파워에 불이 들어오는데 안 켜지는 건지, 파워에 불도 안 들어오는 건지. 파워에 불이 안 들어오면 이 컴퓨터 뒷면에 전기줄 꽂혀 있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기를 연결해서, 왜냐면 컴퓨터 본체는요 전류가 다 달라요. 어떤 건 24V, 어떤 건 5V, 어떤 건 3.3V 다 다르게 보내주거든요. 얘가 두꺼비집이야. 두꺼비집.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전원이 불이 들어와더라도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체가 제대로 화면이
컴퓨터가 돌아가야 모니터에도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죠. 그냥 동네 불러야지. 컴퓨터에다 부르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점검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100이면 100 가져가서 세밀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화 와요. 한두 시간 있다가. 예, 메인보드도 이상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어디도 이상이 있는 것 같고요. 이상이 있다가 아니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겁이 덜컥 나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교체하셔야 됩니다.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예요. 그럼 고장 난기도 할 것 같기도 한 물건은 줘야지. 내 거니까. 근데 그건 자기가 가져요. 하드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문제가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한 거는 줘야 되잖아요. 내 거니까. 자기가 가져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고쳤는데 내가 갖고 있던 물건은 자기들이 가져가서 재활용해서 팔기도 하고, 안 그런 업체가 더 많은데 그게 한 10년 전서부터 그렇게 방송에서 두들겨 맞았어요. 하도 엉뚱한 짓들을 해가지고 컴퓨터 정비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한 7, 80%가 문을 닫았어요. 하도 그렇게 농간을 부려가지고. 예.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삼성 거면 삼성에다 맡겨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삼성 거를 왜 동네에다 맡기냐고. 삼성에다 맡겨야지. 그럼 전화 걸어서 와주세요 그러면 서비스 기사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기사가 와서 점검을 해봐서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문제 있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가 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엉뚱한 데다 맡기냐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LG 컴퓨터는요, LG 기사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에어컨, 우리 삼성 에어컨이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가서 맡기잖아요. 아니면 기사를 부르든지. 내가 에어컨을 짊어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럼 8,000원인가 서비스 기사 오는 비용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어디가 이상이 있다 없다. 아, 얘는 어디가 빠졌네요. 요것만 제대로 해주면 돼요 하고 그냥 가기도 하고, 돈 안 받고, 뭐 냉장고에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램프 교체하고 간단하게 조그만 비용 들이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다른데 엉뚱하게 고생하지 마시고. 근데 문제는 조립 제품이죠. 내가 직접 조립한 건데, 직접 조립했으면 내가 할 줄 알아야 조립을 하는 건데 저렴하게 조립을 해놓고 관리를 못하면 그것도 엉망인 거지. 그러면 조립은 뭐예요? 케이스 따로, 전원 공창시 따로, 메인보드 따로, 다 따로따로 사서 내가 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첫째, 전원이 파워가 눌려지는지 안 눌리는지 확인하고, 안 눌려지면 전원 공급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컴퓨터를 싸들고 전원 공급장치 서비스센터 가져가는 거예요. 걔만 뜯어서 가져가지 말고 통째로. 그러면 기사가 전원 공급장치를 뜯어가지고 새 제품으로 테스트를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 여기가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가져오면 되지. 근데 꽂아봤더니 전원 공급장치 문제가 아니네요. 다른 데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 사람들도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면 뭐 메인보드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메인보드 회사에 또 서비스센터에 가서 또 맡겨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움직여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전화 걸면 안 오거든. 삼성이나 LG가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고쳐나가는 법을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책에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문제가 생기면, 메모리에 문제 생기는 경우 못 봤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메모리가 문제가 생겨서 컴퓨터가 안 되는 경우 없었어요.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요, 예전에 팩스 모뎀이라 그래서 PC에서 전화선을 꽂아서 팩스를 보내고 받는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그게 생산이 지금 멈춘 지가 10년도 훨씬 넘었어. 이제는 그 생산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기기가 있으니까 그걸 꽂아놓고 사용을 했었어요. 팩스를 보내고 받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보드를 바꿨거든요. 컴퓨터 교체를 했는데 컴퓨터를 켜면 안 켜져요. 1시간이 돼도 안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껐다가 다시 키면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윈도우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윈도우를 다시 깔아보고 서비스 업체에 가져갔어요. 가져갈 때는 또 다 빼고 가져가거든요. 뺐으니까 또 되잖아. 되는데요, 이거야. 집에 오면 또 다시 꽂아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이 책에서 배운 대로 그럼 한번 다 뜯어보자. 내 손으로 다 뜯어보고 그리고 다 뜯어놓고 켜보자. 걔는 팩스 모뎀 빼고 TV 수신 카드 빼고 다 꽂혀있는 거 다 빼고 기본 메모리만 꽂아놓고 켜봤어. 잘 되는 거야. 키면 촥 하고 부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TV 수신 카드를 꽂아놓고 또 켜봐서 잘 돼. 근데 팩스 모뎀만 꽂고 키면 안 켜져. 윈도우가 한참 작동되다가 딱 멈춰요. 아, 요게 문제구나. 그래서 TV 그 팩스 모뎀을 빼놨어요. 부팅 엄청 잘 됩니다. 근데 그게 윈도우 98 시절부터 사용하던 거거든. 98에 사용하다고 윈도우 XP도 사용하고 계속해서 사용하던 건데 이게 안 될 줄 몰랐지. 근데 너무 오래된 물건이라 요즘 기계랑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걸 몰랐던 거죠. 예전에 됐으니까 됐다고 된 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것들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단순하잖아요. 다 빼보고 기본적인 거로만 켜보자. 그리고 되면 또 꺼서 또 기본적인 기능 하나 더 추가해서 켜보고 이상이 없으면 또 다른 거 꽂아보고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점검을 해보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이게 자기 늪에 빠진 거예요. 자기 덫에 걸려가지고 제가 분명히 되는데 왜 안 될까 하고 막 그것만 고민했던 거지 점검을 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엉뚱하게 컴퓨터 싸들고 메인보드 구매했던 매장에 가서 점검을 해달라 뭐 이렇게 고생을 했던 거죠. 그 고생을 하고 나서 이제 원인을 아는 거죠. 지금은 그런 고생을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또 까먹어. 또 고생을 할 일이 생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54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외장하드 사용하시죠? 외장하드 케이블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외장하드 케이블 그냥 USB 케이블 길쭉한 거 하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보시다시피 케이블이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Y형이라 그래서 일자가 아니라 Y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얇은 줄이 붙어 있고요. 거기 그림을 보시면 하나는 굵은 줄에서 한 줄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이 한쪽에 요 그림을 찾아볼게요. USB Y형 케이블 요걸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림 많이 나와 있네. 뭐 요런 그림도 있고 저런 그림도 있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요거 그러면 여기에는 외장 하드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게. 근데 여기 굵은 케이블 있잖아요. 이게 데이터하고 전원이 연결됩니다. 우리 USB 있잖아요. USB 메모리나 USB 케이블을 보면 이 가닥이 네 가닥이에요. 네 가닥인데 그 중에 두 가닥은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고요. 또 나머지 두 가닥은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에요. 네 가닥이 있어야 되는데 전류가 부족할 수도 있죠. 전류가 부족하면 예를 들어 우리 시계 건전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안 가잖아요. 전류가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 요거 보조 케이블이에요. 얘는 자료가 아니라 전류만 받아주는 게 전력만. 그러면 우리 컴퓨터 앞면이나 뒷면에 USB 단자가 여러 개 있잖아요. 요 하나만 꽂았더니 기본만 꽂았더니 인식이 안 돼. 외장하다가 그냥 껌뻑껌뻑거리게. 그러면 힘이 없다는 얘기지. 배가 고프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하나 더 꽂아주면 전류가 두 군데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힘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는 제품은 옛날 외장하드예요. 제가 쓰고 있는 외장하드, 집에서 영화 보고 하는 그 외장하드가 있는데 등치는 요즘 것보다 더 커요. 구형이니까. 근데 전력은 많이 먹어. 등치가 커서 그런지. 그러니까는 어쩔 때는 얘만 꽂아도 되는데 어쩔 때는 인식이 안 돼. 그럼 얘를 마저 꽂아줘야 돼. 보조 케이블을. 그럴 때 불편한 점은 있어요. 요런 케이블은 하나씩 있어도 좋아요. 전력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요즘 생산되는 USB 메모리는, 외장 하드는 다 케이블이 일자로만 돼 있어요. 일자로 돼 있다는 거는 전력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외장 하드 샀는데 이런 케이블을 주면 전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사용하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굳이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책 보세요. USB 단자가 있어요. USB 단자. 여러분 가정에 USB 꽂는 단자가 있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USB 색깔? USB 색상? USB 색상? 아, 이건 겉의 색상이네. 여기 있네. 2.0, 3.0 구분하는 방법. 뭐 이런 말들이 보이는데, 요런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늘색, 파란색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자리, 즉 내 USB 메모리도 색깔이 파란색이고 내 컴퓨터 본체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 여기다 꽂으면 5000이라는 속도로 가고, 5000이라는 속도로 가고, 일반 검정색이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USB 메모리를 여기다 꽂으면 480으로 가고, 이거를 표현해 드리면은요, USB 2.0, USB 3.0, USB 3.1, 얘는 480메가 bps, 얘는 5000 메가 bps, 얘는 10,000 메가 bps. 속도가 달라요. USB 3.0은 색깔이 무슨 색? 파란색. USB 2.0은 빨간색, 하얀색, 검정색, 지멋대로 색깔 들어있어요. 네. USB 3.1은 모양새가 다릅니다. USB 3.1은 모양새가 달라요. 그러니까 USB 3.1은 3.0하고 호환이 안 돼요. 모양이 달라요. 혹 갤럭시 S8, 갤럭시 노트 S8 쓰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죠. 대표님은 지금 쓰시는 게 8이죠? 네. 예. 밑에 USB 단자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여러분 스마트폰 단자 한번 봐주실래요? 충전 케이블 꽂는 자리 있잖아요. 얘를 자세히 보시면 약간 모양새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마른 목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얘가 좁아요? 넓어요? 거기 단자가 두 군데가 있습니까? 하나만 있습니까? 예, 한 개만 있어요. 대표님은 둥그렇게 돼 있나요? 예, 둥그렇게 돼 있죠? 그게 3.1이에요. 그게 3.1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충전 케이블 꽂듯이 마른 목걸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작잖아요. 그렇죠? 그게 2.0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케이블 중에 요 케이블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요거 자세히 보시면, 요 자세히 보면 얘가 두 가닥처럼 보이죠. 여기요. 여기 두 가닥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때 오른쪽 거, 오른쪽 좁은 거하고 왼쪽 넓은 게 있는데 이 넓은 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것도 하나 더 붙어 있잖아요. 요렇게 되어 있는 스마트폰도 있어요. 여기 밑에 단자가 갤럭시 S5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얘는 3.0입니다. 스마트폰은 색깔로 구분하지 않고 모양으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이런 단자는 2.0이고요. 이렇게 넓게 두 가닥으로 붙어 있는 건 3.0이고요. 그 다음에 3.1은 이렇게 모서리가 둥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아래가 똑같은 직사각형인데 모서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앞뒤 뒤집어서 꽂아도 인식이 돼요.
앞뒤를 꽂아도.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일반적인 위아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달라요. 모양새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 다르고 모양새에 따라 다르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USB 3.1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라는 거죠. 일명 썬더볼트라고도 얘기해요. 썬더볼트. 혹시 그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많이 해보시죠? 필요한 영화나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때 인터넷 속도가 와이파이를 쓰는 거하고 LTE를 쓰는 거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와이파이가 여러분 LTE가 빠릅니까? 와이파이가 빠릅니까?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이 강의실은요 현재 기가 인터넷이에요. 그럼 여기도 와이파이가 기가 인터넷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공유기가 기가 인터넷을 지원하는 공유기 같으면 속도가 더 빨라요. 기가 인터넷은 1000메가예요. 1000메가. 그리고 얘가 제공해주는 와이파이는 300메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LTE는 5메가예요. 4메가, 5메가. 그러니까 LTE가 느린 거예요. LTE가 이제 4G라고 하잖아요. 4G. 4세대 통신망. 3G도 있잖아요. 3세대 통신망은요. 어마어마하게 더 느려요. 그러니까 LTE 4세대 통신망 LTE보다 한 10분의 1 이하로 떨어져요. 3세대 통신망 3G는. 그러니까는 불편하죠. 내가 핸드폰에다가 뭔가를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을 저장을 하고 싶은데 빠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LTE로 연결하면 어떨까? 아까 4기가, 4메가, 5메가 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쓰는 인터넷은 기가 인터넷이니까 1000메가라 그랬잖아요. 이 1000메가 속도를 직접 여기다 연결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1000메가 속도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USB 3.1 방식, 아까 모서리가 둥글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거 변환기가 있어요. 인터넷 선 아시죠? 우리 본체에 꽂혀있는 인터넷 선, 그 케이블을 공유기 뒷면에도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를 빼가지고 그 3.1 변환기가 있어요. 변환기에다 꽂아가지고 여기다 연결을 하면 스마트폰이 직접 인터넷 선을 받아서 쓰는 셈이에요. 그러면 LTE 4메가, 5메가 쓰던 사람이 1000메가 속도로 작동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그럼 어마어마하게 빠르겠죠. 네이버 검색하는 거는 못 느껴요. 솔직히 그런 거는. 근데 어떤 걸 다운로드 받을 때 LTE도 빨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근데 1000메가로 봐도 어떻게 될까요? 꼼뻑했더니 끝났어. 지나가는 게 다운로드 받는 속도가 이 지나가는 과정이 안 보인다는 얘기지. 너무 빨라서. 그렇게도 사용을 해요. 3.1만. 3.1만. 그러니까 갤럭시 이제 8 시리즈들, 8 시리즈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USB 3.1이니까는.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USB 3.1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USB 3.1은 종류가 이렇게 다양해요. 그렇죠? USB 버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USB 여기 하이 스피드 뭐 10Gbps 발표 여기 발표 3.1이에요. 3.1 3.2 3.2는 이제 예정이죠. 여기 이제 2.0 3.0 예. 3.0은 속도가 5000 아까 5000이라고 그랬잖아요. 5000 5기가 2.0은 480 그다음에 3.1은 10기가 근데 3.2가 이제 나오는데 얘는 2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가 3.1 방식이야. 근데 내 컴퓨터에도 3.1 꽂는 데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 USB 메모리는 만이란 속도로 움직이는 거고 그냥 일반 USB 메모리는 뭐예요? 2.0이니까 480 속도로 움직이니까 그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상상을 초월한 숫자죠. 우리 강의실은 3.0이 없어요. 3.0 지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3.0을 꽂으면 2.0보다는 빨리 움직입니다. 한 2배 이상은. 그러니까 대세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컴퓨터를 최근에 구입을 하거나 조립을 하거나 그러시면은요 의무적으로 3.0이 다 붙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CPU가 2세대, 3세대, 3세대가 아이비 브릿지라고 하는 건데 이 3세대 CPU가 들어가는 메인보드는요 의무적으로 3.0을 채택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들은 뭐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잠깐 보여드리면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나와 사이트 지난 기스 때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도 우리 많이 공부를 하니까는 좀 보셔야 되겠고, 자 여기에 메인보드를 한번 볼게요. 메인보드. 요즘 컴퓨터를 내가 조립을 하려고 봤을 때 어떤 메인보드를 살 거냐 하는 거는 가격에 따라 달라요. 28만원짜리를 살 수도 있고 85,000원짜리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비싼 거는 기능이 많은 거고요. 메인보드가 저렴하면 뭐예요? 기능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겠죠. 컴퓨터를 사셔야 되는데 아주 좋은 좋은 모델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기능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을 내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가 비싸다 싸다는요,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가 아니고요, 그런 부수적인 기능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예요. 요즘 뭐 브랜드 제품들은 모양새가 예쁘게 나와서 비싼 거는 있어요. 디자인 가격 때문에. 근데 일반 조립 제품은 뭐 케이스가 성능이 좋으면 비쌀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메인보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CPU 메인보드. 요거 잠깐 볼게요. 비싼 걸 한번 열어볼게요. 뭐 어디가 다르냐? 밑으로 내려가면은 요 뒷부분 요 뒷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뒤에 백 패널, 키보드 마우스 연결한 자리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일단은 보셔야 되는데, 그 그림이 얘는 게이밍 메인보드인가 봐요. 뭐가 많이 안 보인다. 아, 여기도 뭐가 써 있네요. 여기도 뭐가 써 있는데 이걸 보시고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 USB 3.1 C 타입, A 타입 다 있대요. 그러면 USB 3.1이 지원되는 거죠. 3.0도 지원하고 3.1, 3.0 다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USB 3.0이라는 거는 속도 아까 보셨을 때 이런 속도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3.1 타입 C 여기는 A 타입인데 A 타입은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렇게 그냥 일반 USB 메모리처럼 생긴 거고요. C 타입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주변이. 아까 대표님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C 타입이에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일반적인 모양으로 생긴 우리 일반 넓적하게 꽂는 거 있잖아요. 넓적하게 꽂는 거. 요게 이제 3.1C고 요게 이제 3.1A고, 색깔은 똑같은 파란색인데 3.0은 5000이고 3.1은 10,000이고 속도가 다른 거죠. 그럼 여러분이 USB 메모리를 사실 때 3.1 A형인지 C형인지를 보셔야겠죠. 만약에 3.1을 사실 거라면 3.0, 2.0은 무조건 다 넓적하게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꽂으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를 떼는 거지. 근데 문제는 C타입이에요. 나는 USB 메모리 C타입을 샀는데 다른 컴퓨터는 얘를 꽂는 데가 없어. 내 스마트폰은 C타입인데 충전기를 안 가져와서 남의 충전기를 빌려서 충전해야 되는데 안 맞아. 그런 건 있죠. 이게 대중화된 건 아니잖아. 대중화된 건 아니죠. 그런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젠더가 있어요. 젠더는 있죠. 그러니까는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그런 변환 장치는 같이 제공을 해주는데 갖고 다녀야지. 안 갖고 다니면 다른 사람 거를 연결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있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사실 이런 경험은 저는 많아요.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완제품으로 구매한 게 아니라 중고 제품을 조립해서 예전에 사용하던 제품을 쓰다가 케이스는 그대로 두고 하드디스크 그런 거 그대로 두고
기계가 오래되니까 10년 넘게 쓰다 보니까 이제 노화가 되니까 중고 제품을 다시 조립을 했어요. 근데 그 중고 제품도 10년 된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그러니까는 그 전에 20년 전에 산 거를 쓰다가 지금 10년 된 거를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요즘 새로 나온 부품을 연결하면 뭔가 어긋나는 게 간혹 있어요. 불편해요. 그게 뭐냐면 제 컴퓨터는 USB 3.0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USB 3.0이 지원이 돼야 빠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USB 3.0 장치를 샀어요. 컨트롤러를. 팔아요, 그런 거를. 자, 한번 찾아 보여드릴게요. USB 어디야? USB고 이거는 USB 메모리고 컨트롤러 USB 컨트롤러를 한번 볼게요. 3.0 컨트롤러 요런 장치에 요런 장치 이 장치를 사서 이 장치를 사서 컴퓨터에다 꽂으면 이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컴퓨터 뒤에다 꽂는 거 안에다 꽂는 거예요. 케이스를 열어 가지고 메인보드에다 얘를 꽂아요. 라사로 잠그면 여기다가 파워를 연결하고 하얀색 자리에다 파워를 연결하고 여기 앞 뒷면에 3.0 꽂는 자리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뒤에 꽂혀 있으니까 또 두 개밖에 못 꽂잖아요. 그 허브를 샀죠. 이런 허브 여러 개를 꽂을 수 있는 거. 우리 책에 56페이지 보면 USB 포트가 부족하면 허브를 사서 연결해주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어떨 때는 이제 USB 메모리를 제가 꽂아가지고 사용을 해보면 허브 같은 경우에 특히 허브가 문제 있더라고. 허브도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는데 USB 메모리를 꽂으면 띵동 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재조정 명령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다시 인식이 되더라고. 잘 되면 이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원래 세트에 붙어 있는 거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얘를 추가했잖아, 기기를. 그러면 속색이야, 꼭 속색이야. 본래 있던 거를 쓰면 이상이 없는데 없던 거에다가 있는 거를 꽂으니까 뭔가를 꽂으니까 잘 안 맞더라고. 이렇게 USB 3.0 메모리를 꽂으면 3.0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빼낼 수도 있고 밖으로 빼내서 또 밖에다가 또 결합할 수도 있고 하여튼 3.0 속도로 가니까 좋은 거예요. 아까 여기 보니까는 3.0도 있고 3.1도 있는 것 같은데 3.1 그럼 얘를 사서 꽂으면 뭐가 된다? 아까 3.1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아까 여기 A 타입, C 타입 있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여기 A 타입이니까 이거는 일반 USB 3.0 꽂으면 3.0으로 인식은 해요. 3.1짜리에는 이건 3.0이네. 이건 3.1 C 타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하는 컴퓨터는 얘가 있어야 꽂을 거 아닙니까? 지원한 장치가.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최신 거를 샀어요. 여기다 연결을 하려면 이 단자가 있어야 꽂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핸드폰하고 제 컴퓨터가 만이란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 않고 꽂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 480 속도로만 가는 거죠. 이런 단자가 있으면 5000이나 막 그나마 가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장치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얘가 없으니까 기계를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넣어주자 이거지. 컴퓨터에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냉장고가 이사를 갔는데 우리 집에 냉장고가 없어. 그러면 냉장고를 제공해주는 집으로 이사 가지 말고 냉장고를 사오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붙박이 냉장고 제공해주는 집들 있잖아. 장롱처럼 그런 거. 그래서 사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인식이 잘 되면 되는데 인식이 안 되면 답답한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ESC 키 눌러보세요.
키보드 왼쪽에 이 키보드 왼쪽에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ESC가 위아래로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먼저 누르고 ESC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장치 관리자라고 떠요. 작업 관리자. 확인하셨습니까? 요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소프트적인 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소프트적인 거. 그래서 현재 내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 작동되고 있는지 보시는 거고, 성능을 클릭해 보시면 내 컴퓨터가 얼마만큼 지금 작동되고 있는지 귀적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실래요? 이게 뭐야? 여러분 이만큼 숫자 올라와요? 아니요. 왜 그럴까? 지금 얘가 CPU 속도 굉장히 높이 올라갔죠?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프로세스에 가서 보면 프로세스에 가서 어떤 메모리를 많이 쓰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 이렇게 요거 프로세스에 가서 성능을 봤더니 지금 CPU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메모리도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지금 막 헐떡헐떡거리고 일을 하는 중이에요. 마라톤 뛰어온 것처럼 막 너무 힘들어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뭔 일을 하길래 이렇게 헐떡거리는지 봐야죠. 프로세스에 가서 요 메모리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이렇게 뭐가 나타나요. 어떤 거를 사용하는 바람에 이렇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떠요. 근데 저는 SVC 호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쓰고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비스로 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서비스로 이동. 여러분은 여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숫자가 뭔지 보시고 저랑 다를 수 있으니까 환경이 오른쪽 눌러서 서비스로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서비스가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뭐 이렇게 여기에 무슨 서비스가 뭐가 지금 실행 중에 있다 뭐가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색깔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네들 때문에 컴퓨터가 뭔 일을 이만큼 일을 하고 있으니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자동으로 얘를 걸어놓으면 메모리를 이렇게 많이 차지해요. 솔직히 윈도우즈 자동 업데이트. 특히에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은 보조 프로그램의 시스템 도구에 여기 시스템 도구에 있나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제어판에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시작 버튼 눌러도 있긴 있어요. 여기 모든 프로그램 위에 보면은 윈도우즈 업데이트라고 있거든요. 업데이트. 이 업데이트에 가보면 자 보세요. 업데이트 설정 변경에 가면 자동 업데이트 해놨잖아요. 얘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요. 그 메모리 용량이 크면 상관이 없는데 메모리 용량이 작은데 자동 업데이트를 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컴퓨터가 항상 윈도우 MS사로 연결이 돼가지고 뭐가 있는지 계속 지들끼리 움직이고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게 어쩔 땐 편한데 어쩔 땐 그게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 겁니다. 권장하지 않음. 권장하지 않음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안 좋은 거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업데이트 자동을 꺼놓으면은 지금은 껐다 키면 돼요. 아직은 껐다 키기 전이니까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껐다 키면 이 메모리가 쭉 내려갈 거예요. 그럼 CPU도 이만큼 쭉 내려갈 거예요. 업데이트 때문에. 그러면 아까 프로세스에 가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뭔지 서비스 이동해 가지고 요거 윈도우즈 업데이트 있잖아요. 요거 얘를 중지, 강제로 중지 걸 수 있어요. 중지 이렇게. 근데 중지를 안 받아준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지금까지는 하겠다. 껐다 키는 순간 중지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하겠다라는 얘기죠. 업데이트 걸려 있으니까는. 천상 껐다 켜야만이 메모리가 복원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소프트적인 거를 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장치가 인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때는 컴퓨터에 가서 바탕화면에 컴퓨터 있잖아요. 시작 버튼 눌러도 컴퓨터는 있어요.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바로 가기 메뉴라고 부르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이 메뉴를 바로 가기 메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가면 관리라고 있어요. 관리. 그럼 내 컴퓨터를 관리하러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에 화면이 떠야 되는데 좀 기다려 볼게요. 네, 떴네요. 디스크 관리라는 건 뭐죠? 하드디스크 검사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점검하는 거예요. USB 메모리, 이동식 USB 메모리 꽂혀 있는 거, 하드디스크 들어있는 거, 이거 점검할 때 쓰는 거고요. 요 위에 장치 관리자. 이 장치 관리자가 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쭉 펼쳐놓지 않잖아요. 펼쳐져 있지 않고 다 이렇게 목록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건 이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컴퓨터에 가서 관리, 제어판에도 있어요. 제어판에 들어가면 항목에 있는데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컴퓨터에 가서 관리. 근데 이 컴퓨터가 아이콘이 밖에 없으면 시작 버튼 눌러서 컴퓨터 아이콘 있잖아요. 오른쪽 눌러서 관리. 똑같은 컴퓨터니까. 그리고 여기에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이런 장치 목록이 쭉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펼쳐져 있진 않잖아요. 이렇게 뭐가 펼쳐져 있진 않잖아요. 목록만 쭉 가지런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 위에 기타 장치라는 거로 펼쳐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기타 장치는 인식을 못한 것들이 다 기타 장치에 들어가요. 여러분 컴퓨터에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기타 장치라는 목록이 펼쳐져 있으면 걔는 기계적으로 뭐가 연결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기계는 있는데 이 컴퓨터가 윈도우가 그 기계를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범용 직렬 버스 컨트롤러, 범용 직렬 버스를 영어로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USB라 그래요. 얘를 USB라 그래요. 범용 직렬 버스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USB. 이 장치 중에 여기에 모양이 사용되지 않다라고, 지금은 사용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다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물음표라든지 느낌표라든지 뭐 기호가 찍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장치가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충돌이 나가지고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제거하고 껐다 키면서 프로그램 다시 깔아줘야 돼요. 사람 몸에 어디 이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제 무슨 일을 힘들게 했어요. 어제 김장을 했어. 근데 허리가 아파. 그럼 파스 붙이면 되기도 하지만 안 되면 침 맞으러 가야 되고 물리치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허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그래 어디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점검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은 어디가 아프면 아유 허리 아파, 팔 아파, 가시에 찔리면 아예 아파, 피도 나고 하잖아요. 근데 속에 어떤 게 아프면 못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치료 검사를 하잖아요. 컴퓨터는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얘가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 다 쫙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아, 내 컴퓨터 몸통은 이상이 없구나. 근데 뭐가 펼쳐져 있어. 그럼 아,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하는구나 하고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보고 내가 점검을 해서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작동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내 컴퓨터는 이상이 없어? 그러면 뭐 안 해도 되잖아. 나는 이거 모르고도 잘 사용했어. 지금까지 이상이 없었어?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상이 생겼을 때 USB 메모리 꽂으니까 인식이 안 돼. 고장났나? 그래서 다른 컴퓨터 꽂으니까 돼 거기는. 근데 내 컴퓨터에만 꽂으면 인식이 안 돼. 어떤 걸 꽂든 인식이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고장이 난 거지. 여기 어딘가에 고장이 난 거지. 근데 그게 기계적으로 아예 고장이 난 건지, 기계적으로 아예 물리적으로, 아니면 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깨져서 인식이 안 되는 건 이것도 있잖아요. 컴퓨터에는요, 모든 기계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이 돼야 작동되는 거예요. 아래 한글은 완벽한 소프트웨어죠. 아래 한글은 포토샵이나 엑셀 파워포인트는. 그런데 우리 USB 메모리는요, 하드웨어지 않습니까? 이런 하드웨어를 컴퓨터에서 꽂으면 이 하드웨어를 윈도우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인식을 시켜야 돼요. 인식을 시켜야 얘가 열리는 거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가 결함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지. 내 팔이 다쳤으면 하드웨어가 다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소프트웨어 다치는 사람도 있죠? 소프트웨어가 다치는 사람 있죠. 사람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충격을 받거나 이러면 우울증 같은 거. 우울증 걸린 사람은 팔이 고장난 건 아니죠? 소프트웨어가 고장난 거란 말이야.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기계는 하드웨어 쪽으로 고장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소프트웨어가 결함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인식이 안 되는 거죠. 프린터를 사왔는데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프린터가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프린터를 샀는데 인쇄를 했더니 작동이 안 돼. 프로그램을 안 깔아서 그런 거야. 프로를 잘못 깔았든지 덜 깔렸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재설치하라고 나오는 거를 보시면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잠깐만 요거 먼저 드릴게요. 윈도우 로고 키 있죠? 시작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얘 누른 상태에서 X 누르래요. 응? 얘는 안 된다? 시작 누르고 아까 우리 컴퓨터에 가서 관리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여기 장치 관리자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로고 플러스 X를 누르면 뭐가 메뉴가 열린다 그랬는데 윈도우 7에서는 안 열리네. 로고 X가. 예. 윈도우 10에서만. 자, 그 다음에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하려면 전원을 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계적인 점검을 하려면. 그러면 배터리를 빼야 돼요. 배터리. 노트북에 보면 배터리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를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배터리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힘들겠지. 특히 울트라북 같으면 어때요? 울트라북은 배터리를 뺐다 꼈다 하지 않고 아예 붙어 있을 거예요. 즉 스마트폰도 배터리가 일체형이 있잖아. 껍데기를 까가지고 뺐다 꼈다 하는 게 아니라 일체형도 있잖아.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분리를 시키고 나서 다시 결합을 해보고 그리고 근데 거기에 보면 배터리 연결하는 부분에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이 있는데 함부로 건드시면 안 돼요. 잔류전원 제거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를 우리가 이제 시스템 종료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 종료를 누르면 컴퓨터 시스템이 전원이 꺼지는데 배터리는 남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분리를 시키고, 예. 그 다음에 멀티탭을 끄거나 이렇게 되면은 멀티탭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를 시스템 종료를 하면은요, 컴퓨터는 꺼졌지만 전류는 남아 있어요. 모니터도 그렇잖아요. 모니터 여러분들 그 파워 스위치 누르면, 전원 스위치 누르면 모니터 꺼지고 켜지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대부분 가정에서 리모컨으로 끄죠? 끄면 그 두꺼비 집에서 작동이 된다 안 된다? 전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즉 전기 계기량 있잖아요. 계기판. 얘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여요. 그걸 잔류 전기라 그래. 잔류자 대기 전류라 그래요. 텔레비전 사실 때 텔레비전이 켜질 때 전류를 얼마나 먹는지, 60W 먹는지 20W 먹는지, 형광등 60W잖아요.
텔레비전은 60W, 뭐 80W, 100W, CPU도 100W, 90W, 80W 달라요. 그리고 어떤 컴퓨터는 전기를 많이 먹는 컴퓨터가 있고요. 어떤 건 전기를 적게 먹는 컴퓨터도 있고. 근데 노트북들은 전기를 더 적게 먹어요. 그래서 데스크탑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이 힘이 좋아요. 전기를 많이 먹는 게 힘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전기 요금이 많이 나가니까 이제 저렴하게 사야 되겠죠. 그런데 리모컨으로 전원을 끄면 전류가 멈추는 게 아니라 전류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티탭을 꺼야 돼. 멀티탭을 꺼야 돼. 그러면 계기판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전류를 차단하든지 코드를 빼버리면 컴퓨터 안에 전류가 딱 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점검을 하라는 얘기지. 예.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기계 잘못 건들다가 고장나면 뭐 소비자 과실이 되잖아. 뭐가 이상이 있으면 삼성전자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삼성에다 문의하시면 제일 좋고, 어떻게 안 되는데요? 그러면 상황을 얘기하면 서비스 기사가, 상담하는 기사가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져와 보세요. 출장을 갈까요? 라고 얘기하면 오세요. 제가 갈게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가서 물어보셔야 돼. 그냥 다 됐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하고 오지 말고, 다 됐어요.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얘는 전류가 어디가 이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리했습니다. 얘는 어디가 뭐 불량이라서 접속이 안 돼서 그거를 고쳤습니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 얘기도 모르고 무조건 가져오면, 병원 가서 배가 아팠는데 약을 줬더니 낫어.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제가 왜 배가 아팠을까요? 그러면 식중독이었네요. 아니면 과식이었네요. 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지. 그래야 조심하라지. 대부분들 그런 걸 잘 물어봐도 내가 모르니까, 설명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안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셔야 돼, 습관적으로. 그래야 하나씩 배워서 그게 모이면 지식이 되고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61페이지. 지금 여기는 앞부분에 지금 진단하는 부분이 나와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뒷부분에 가면 좀 수월한데, 예. 외장하드를 사왔는데 인식이 안 돼요. 이게 참 문제라. 제가 1테라짜리 외장하드를 우리 막내를 줬더니 친구들한테 거기 있는 게임을, 지가 복사해 놓은 게임을 뭐 설치하고 뺐다 꼈다 하다가 인식이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아빠, 외장하드가 인식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안 했는데. 키면 어떻게 화면이 나타나냐? 화면이 안 나타나요. 그 불은 들어오냐? 불은 들어오는데, 그 만져봐라. 드르륵 하고 움직이는 느낌이 있느냐? 움직인데, 근데 인식이 안 된대. 그런데 처음에 불이 들어오다가 좀 지나면 그냥 꺼진대. 그러면 기계적인 결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드디스크는 안에 철판이 들어있어요. 디스크니까. 디스크는 원통을 디스크라고 하니까 이 안에 전축판처럼 매체가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얘를 작동시키는 회로가 들어있는데 회로에 결함이 생긴 거예요. 이 저장 자체에 결함이 생긴 건 아니고.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됩니까? 복구를 하러 가면 회로를 교체해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복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통 서비스 센터에서 복구를 못하니까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거죠. 그럼 전문업체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내가 돈을 내고 복구하면 되는데 기본 요금이 한 20만원 들어요. 데이터가 지워졌다, 기존 결함이 생겼다.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컴퓨터가 갑자기 불이 났어. 노트북이 탔는데 안에 하드가,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중요한 거야. 그럼 서비스 센터에 맡겨야죠. 복구하는 회사로. 그럼 그거를 클린룸에 들어가서 기계를 다 뜯어요. 노트북 하드를 뜯어가지고 그 안에 매체를 옮겨요. 다른 기계로. 그래서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들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천안함,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 거기에 스마트폰, 컴퓨터들 복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로 복구하고 있어요. 근데 천안함은 침수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인양을 했기 때문에
100% 복구가 다 됐고 컴퓨터를. 근데 천안함은 3년이 걸렸으니까 그 바닷물에 의해서 침식이 돼가지고 회로가 안에 매체가 다 사가버리면 그건 복구가 안 되고. 예. 그건 뭐 복구 업체에서 애를 쓰고 하겠죠. 그거는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이제 인식이 안 되는 거는 아무래도 안에 컨트롤러가 있어요. 하드가 있고 걔를 연결해주는 외장 하드로 연결해주는 컨트롤러가 또 조그만 게 붙어 있는데 컨트롤러만 문제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 하드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컨트롤러를 꽂아 봤어요. 다른 컴퓨터에. 그 컨트롤러는 돌아가. 그리고 다른 컨트롤러를 그 외장하드, 고장났다거나 외장하드에다 꽂아봤더니 인식이 안 돼. 그러니까 매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컨트롤러 문제가 아니라. 그 천상 뭐 방법이 없어요. 복구 업체에다가 전문 업체에다 맡겨서 기적 결함이 생긴 거니까 그걸 이제 돈을 주고 맡길 거냐. 그랬더니 당사자가 하는 말이 거기 있는 데이터들은 집에도 있으니까 데이터는 복구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럼 제가 준 기계만 날려먹은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새로 사줘. 지가 사고 내고 지가 사달래. 저걸 그냥 주워 박을래다가 그래 알았어 하고 사줬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문제가 나오면 버리지는 마세요. 가져와 보시라고. 그럼 제가 최대한 점검을 해보고 이상 있는 점들 보고 나서 뭐 비용을 들여서 고칠 수 있는 거라면 고치고 안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사망 진단서 내려가지고 뭐 버리든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4페이지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내가 모르고 삭제했어요? 그럼 휴지통에 가겠죠? 휴지통을 모르고 비웠어요? 그러면 이제 복구가 안 된다 이거죠. 윈도우 상에서는 휴지통에도 없으면 복구를 못 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복구를 하는데 이게 무료가 아닐 거란 말이야. 예. 이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 보면은 파이널 데이터라고 있어요. 파이널 데이터. 따라하기 1 위에 보면은 유료 프로그램인 파이널 데이터 RStudi오를 사용하거나 이런 전문업체 문의합니다. 전문업체도 문의하면 깔끔하게 복구는 해주는데 비용이 20만원 기본이 들은다 그랬잖아요. 그 파이널 데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집에서 복구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복구하는데 업체가 맡기면 기본이 4, 5일이에요. 4일, 5일 걸려요. 제가 직접 집에서 복구해 보니까는요 3일 걸리더라고. 3일. 복구해서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거 복구한 거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거든요. 옮기려면 다른 하드에다가 복사를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70시간 정도 걸려요. 70시간. 다 작업을 하는데 종일 그것만 매달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3, 4일은 걸려요. 기본이. 그러니까 USB 메모리에 있는 거를 삭제하는 순간 휴지통이 안 가거든요. 중요한 건데 그럼 복구해야 되잖아요. 그 복원해주는 기능이 이런 리큐어바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테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문제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의 데이터가 복구가 삭제된 거를 복구하려면 이거를 맡겨야 돼요. 맡기는 동안 3, 4일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핸드폰 못 쓰죠.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또. 그리고 일반적인 기능으로는 핸드폰에 있는 걸 복구하려면 이런 프로그램으로는 안 돼요. 전문 업체에 또 맡겨야 돼 핸드폰은. 그런 것도 좀 힘들고. 또 무료 프로그램들 주기도 해요. 근데 무료 버전은 뭐냐면 복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몇 개까지만 복구되는데. 근데 내가 복구하려는 데이터가 그 몇 개에 포함되지 않으면 복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 주고 사야지 뭐. 돈 주고 사서 깔아야지. 그런 것들. 파티션 복구하는 것도 있어요. 윈도우를 설치하려고 모르고 파티션을 삭제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데이터도 깨져요. 근데 그건 하드웨어적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깨지는 거니까 여기에 테스트 디스크라는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파티션을 모르고 두 개인데 하나로 합했단 말이야. 모르고 파티션을 삭제했단 말이야. 그럼 원래대로 돌려주면 살아나거든요.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기도 해야 되고.
불편하고 힘들면 돈 주고 맡겨야 되고 뭐 그런 거겠죠.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거를 좀 설명드리면서 진행할게요.